6. 누가 울고 있었어. 분명히. 다음 날에는 다시 비가 장대같이 퍼부었다. 창밖을 내다봐도 희부연 비안개와 먹구름에 가려져 황무지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오늘은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오늘처럼 비가 오면 너희 집에서 뭘 해? 메리가 마사에게 물었다. 거기에는 소리도 밟히지 않으려고 애쓰지요. 참말, 그럴 땐 식솔이 엄청 많아 보여요. 엄니는 맘씨 좋은 분이지만 여간 곤란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위에 애들은 외양간에 나가놀아요. 디코는 젖는 건 신경도 안 쓰고 비가 오나 안 오나 똑같이 밖으로 나가요. 비가 오면 맑은 날엔 배지 않던 것들이 밴다고 하면서요. 한 번은 여우굴에 물이 차서 조그만 새끼 여우가 다 죽어가는 걸 발견해가지고 가슴에 품고 셔츠로 덮어서 따뜻하게 해가지고 데리고 왔더라고요. 어미는 근처에 죽어있고 굴은 물이 넘쳐가지고 나머지 새끼들은 다 죽었더래요. 그래 지금은 집에 데려다가 키우고 있어요. 또 하루는 비 때문에 다 죽게 생긴 새끼 까마귀도 보고는 집에 데리고 와서 길들였지요. 새까맣다고 이름도 검댕이라고 붙였어요. 지금도 종종 뛰고 날고 하면서 디콘이 어디 가든지 같이 따라다닌다니까요. 어느덧 메리는 마사가 친근하게 수다를 떨어도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마사가 하는 이야기들이 재밌어지더니 말을 멈추거나 자리를 떠나면 서운한 마음도 들었다. 인도에서 지낼 때 아야에게 들었던 이야기들과 마사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아주 달랐다. 마사의 이야기는 배불리 먹을 것도 없이 작은 방 4칸에 14식구가 모여 사는 황무지 오두막집에 관한 것이었다. 이 오두막집 아이들은 뒹굴고 구르면서 개구지지만 착한 새끼 콜리 강아지들처럼 자기들끼리 노는 것 같았다. 메리가 가장 마음 가는 사람은 어머니와 디콘이었다. 마사가 엄니가 했던 말이나 행동이라며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언제나 편안한 기분이 들었다. 나도 새끼 까마귀나 새끼 여우가 있었다면 같이 놀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난 아무것도 없어. 마사가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물었다. 아가씨, 뜨개질 할 줄 아남요? 아니, 바느질은요? 못해. 글 읽는 법은 알아요? 그럼 뭘 좀 읽든지 아님 낱말 공부 좀 할래요? 아가씨 나이면 이제 책을 읽을 때가 됐잖아요. 난 책이 없어. 있었는데 인도에 다 두고 왔어. 안 됐네요. 매들록 부인이 아가씨도 서재에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거기 책이 수천 권은 있는데. 메리는 서재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았다.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자신이 직접 서재를 찾아보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메들록 부인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았다. 메들록 부인은 늘 아래층에 있는 편안한 가정부 휴게실에 머무는 것 같았다. 이 이상한 저택에서는 좀처럼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다. 사실 만날 사람이라고 해도 하인들밖에 없었고 이들은 주인이 집에 없을 때는 아래층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 메리에겐 규칙적으로 식사가 제공됐고 마사가 메리를 시중 들었지만 누가 메리에게 신경을 쓰는 일은 전혀 없었다. 메들록 부인이 하루 이틀에 한 번씩 와서 들여다보긴 했지만 메리에게 무엇을 했냐고 묻거나 뭘 하라고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다. 메리는 영국에서는 아이들을 이렇게 기르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인도에 있을 땐 항상 아야가 옆에 붙어서 어딜 가나 따라다니며 시중을 들고 손발이 되어주었다. 그렇게 따라다니는 게 성가실 정도였다. 이제는 아무도 메리를 따라다니지 않았고 메리는 혼자 옷 입는 법도 배우고 있었다. 옷을 가져다 달라, 입혀달라 하면 마사가 자신을 어디 모자란 바보라도 되는 듯 쳐다봤기 때문이다. 한 번은 메리가 가만히 서서 장갑을 끼워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마사가 이렇게 말했다. 아가씨는 머리가 나쁜감요? 우리 수전 애는 아가씨보다 2배는 똘똘하네요. 이제 4살밖에 안 됐는데 말이에요. 어쩔 때 보면 아가씨 머리가 멍청한가 싶어요. 그 말을 듣고 메리는 1시간 동안이나 삐딱한 도끼 눈을 하고 있었지만 그 일을 계기로 몇 가지를 완전히 달리 생각하게 되었다. 메리는 오늘 아침 마사가 마지막으로 난로를 닫고 아래층으로 내려간 뒤 10여 분 동안 창가에 서 있었다. 서재 이야기를 들었을 때 떠올랐던 새로운 생각을 곰곰이 되새기고 있었다. 읽은 책이 거의 없는 터라 서재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서재 이야기를 듣자 문 닫힌 100개의 방에 대한 생각이 다시금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 방들이 정말 전부 다 잠겨있는 건지
혹시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다면 그런 방에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졌다. 방이 정말 100개일까? 직접 돌아다니며 방이 몇 개나 되는지 세어보면 왜 안 되는 걸까? 밖에 나갈 수도 없는 오늘 아침 같은 때에 해볼 만한 일이었다. 메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건 배운 적이 없었고 권한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메들록 부인을 만난다 하더라도 집안을 돌아다녀도 되는지 물어봐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을 것이다. 메리는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서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기다란 복도는 중간중간에 다른 복도로 갈라졌고 짧은 계단을 올라가면 또 다른 복도가 나왔다. 복도를 따라 문들이 계속 나왔고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어둡고 특이한 풍경화도 있었지만 가장 많이 보이는 건 초상화였는데 그림 속 남자와 여자들은 하나같이 공단과 벨벳 소재로 만든 기묘하고 화려한 의상을 입고 있었다. 메리가 접어든 곳은 그런 초상화들이 벽을 뒤덮은 기다란 회랑이었다. 이렇게 많은 초상화가 걸려있는 집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다. 메리는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며 초상화 속 얼굴들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그림 속 인물들도 메리를 바라보는 기분이 들었다. 꼭 인도에서 온 어린 여자아이가 자기들 집에서 무얼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다. 아이들 초상화도 있었다. 여자아이들은 두꺼운 공단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치마가 발끝까지 내려왔다. 남자아이들은 부푼 소매에 레이스 칼라가 달린 옷을 입거나 목 둘레에 커다란 주름 장식이 들어간 옷을 입고 있었는데 머리가 길었다. 메리는 아이들 초상화가 나올 때마다 걸음을 멈추고 그림을 들여다보며 이름이 뭔지, 어디로 갔는지, 왜 저렇게 이상한 옷을 입고 있는지 등을 생각했다. 메리처럼 뻣뻣해 보이는 못생긴 여자아이 그림도 있었다. 초록색 양단 드레스를 입은 아이의 손가락에는 초록색 앵무새가 앉아 있었다. 아이는 날카로운 눈매로 호기심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메리가 소리내어 물었다. 지금 어디 살고 있니? 여기 있으면 좋을 텐데. 확실히 메리는 세상 어느 여자아이보다 더 기묘한 아침을 보내고 있었다. 구불구불 뻗어나간 이 거대한 집에 자그마한 자신 말고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메리는 위층과 아래층을 오르내리고 좁다란 복도와 널찍한 복도들을 따라 돌아다녔는데 자기 말고는 아무도 드나든 적이 없는 것 같았다. 방이 이렇게 많은 걸 보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았을 텐데 전부 다 너무 텅 비어 있다 보니 그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2층에 올라갔을 때야 메리는 방문 손잡이를 돌려볼 생각이 났다. 메들록 부인이 말한 대로 문은 모두 잠겨 있었는데 마침내 한 손잡이에 손을 올리자 손잡이가 돌아갔다. 손잡이가 별 어려움 없이 돌아가는 느낌이 들면서 문을 밀 때는 메리도 순간 덜컥 겁이 났다. 문은 천천히 육중하게 열렸다. 거대한 문이 열리면서 커다란 침실이 나타났다. 벽에는 자수를 놓은 벽걸이들이 걸려있고 인도에서 보았던 것 같은 무늬들을 조각한 가구들이 방 여기저기에 놓여 있었다. 납창틀이 달린 널따란 창밖으론 황무지가 보였다. 그리고 벽난로 선반 위에는 뻣뻣해 보이는 못생긴 여자아이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그림 속 아이는 앞서보다 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메리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저 아이가 자던 곳이었나 봐. 날 빤히 쳐다보니까 기분이 이상해. 그 뒤로 메리는 다른 방문을 계속 열어보았다. 방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 메리는 매우 피곤해졌고 다 세어보진 않았지만 방이 100개가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방마다 오래된 그림이나 낯선 장면들이 짜인 테피스트리가 걸려 있었다. 신기한 가구와 장식품들도 거의 모든 방마다 놓여 있었다. 어떤 방은 귀부인의 거실처럼 보였는데 걸려있는 장식들이 모두 벨벳에 자수를 놓은 것들이었고 한 장식장에는 상아로 만든 작은 코끼리상이 100여 개쯤 들어있었다. 코끼리상은 크기가 제각각이었는데 등에 코끼리 조련사가 올라타거나 코끼리 가마를 얹은 모양도 있었다. 어떤 코끼리 조각상은 다른 조각보다 훨씬 컸고 어떤 것들은 너무 작아서 아기처럼 보였다. 메리도 인도에서 상아 조각상을 본 적이 있었고 코끼리에 대해서라면 모르는 게 없었다. 메리는 장식장 문을 열고 발판에 올라서서 한참 동안 코끼리 조각상을 가지고 놀았다. 놀다 실증이 나자 코끼리를 가지런히 정리해놓고 장식장 문을 닫았다.
긴 복도와 텅 빈 방을 돌아다니는 내내 살아있는 것은 단 하나도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 이 방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장식장 문을 닫자마자 조그맣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메리는 펄쩍 뛸 듯이 놀라 소리가 난 벽난로 옆 소파 주변을 살펴보았다. 소파 구석에는 쿠션이 있고 쿠션을 감싼 벨벳에 조그만 구멍이 있었는데 구멍 밖으로 조그만 머리가 올라와 겁먹은 두 눈으로 밖을 훔쳐보고 있었다. 메리는 조심스럽게 살금살금 방을 가로질러 가서 살펴보았다. 반짝이는 두 눈의 주인은 작은 회색 생쥐였다. 쿠션을 갉아먹고 안으로 파고들어 아늑한 둥지를 만든 것이었다. 새끼 6마리가 생쥐 옆에 몸을 옹그린 채 누워 자고 있었다. 100여 개나 되는 방에 다른 살아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도 7마리 생쥐들은 전혀 외로워 보이지 않았다. 저렇게 겁을 내지만 않아도 얘네들을 데리고 갈 텐데. 메리는 너무 많이 돌아다닌 탓에 더는 힘들어 돌아다니지 못할 것 같아 걸음을 돌렸다. 복도를 잘못 들어가 2~3차례 길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돌아가는 길을 찾기 위해 위아래로 헤맬 수밖에 없었다. 간신히 자기 방이 있는 층을 찾았지만 방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벽에 테피스트리가 걸린 짧은 통로 끝으로 보이는 곳에 가만히 서서 메리가 말했다. 또 길을 잘못 들었나 봐.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 어쩜 이렇게 조용하담?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리자마자 그 조용함을 깨뜨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도 우는 소리였다. 하지만 지난밤에 들었던 소리와는 아주 달랐다. 이번에는 짧게 지나가는 소리였는데 아이가 짜증을 부리며 징징거리는 울음소리가 벽에 막혀 작게 들리는 것이었다. 저번보다 더 가까이에서 들려. 그리고 우는 소리가 맞아. 메리가 말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메리는 옆에 있는 테피스트리에 무심코 손을 올렸다가 깜짝 놀라 뒤로 성큼 물러섰다. 테피스트리가 덮고 있는 자리에 문이 있었다. 열려있던 문 너머로 또 다른 복도가 이어진 게 보였고 메들록 부인이 열쇠 꾸러미를 들고 아주 화가 난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죠? 내가 뭘 했어요? 메들록 부인이 메리의 팔을 잡아당겼다. 모퉁이를 잘못 돌았어요.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몰라서 서 있는데 누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메리가 변명하며 말했다. 그 순간 메들록 부인이 정말 미웠지만 다음 순간에는 더 미워졌다. 아가씨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당장 놀이방으로 돌아가요. 그러지 않으면 나한테 귀싸대기를 맞게 될 테니. 메들록 부인은 메리의 팔을 잡아 밀치거니 당기거니 해가며 이 통로 저 통로로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메리의 방문을 열고 메리를 안으로 밀었다. 이제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자물쇠를 채우겠어요. 주인님께서 아가씨한테 가정교사를 붙여놓겠다고 하시던데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네요. 아가씨는 누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감시해야 되겠어요. 난 지금도 할 일이 많으니 말이에요. 메들록 부인이 문을 쾅 닫고 방을 나간 뒤 메리는 벽난로 앞으로 가 양탄자에 앉았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도록 화가 치밀었다. 울진 않았지만 이를 바득바득 갈았다. 누가 울고 있었어. 분명하다고. 메리가 혼잣말을 되뇌었다. 이제 2번이나 들었으니 언젠가 밝혀낼 것이다. 오늘 아침만 해도 많은 것들을 찾아냈다. 메리는 마치 긴 여행을 한 기분이었다. 어쨌든 언제든 즐겁게 놀 수 있는 방법이 생긴 데다 상아 코끼리를 가지고 놀았고 벨벳 쿠션에 둥지를 튼 회색 생쥐와 새끼들도 만났으니까. 7. 화원의 열쇠. 이 일이 있고 이틀이 지난 뒤 메리는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 마사를 불렀다. 황무지를 봐. 황무지 좀 보라고. 폭풍우가 그치고 잿빛 안개와 먹구름도 밤새 바람에 쓸려 가고 없었다. 이제는 바람도 멈춰 멋진 쪽빛 하늘이 황무지 위로 높다란 지붕처럼 펼쳐져 있었다. 메리는 이렇게 파란 하늘을 꿈에서도 생각조차 못했었다. 인도의 하늘은 뜨겁게 이글거리는 하늘이었다. 이곳의 하늘은 짙고 시원한 파란색으로 깊이를 알 수 없는 아름다운 호수의 수면처럼 반짝거리는 것만 같았다. 둥글게 솟은 파란 하늘 여기저기에 눈처럼 희고 작은 양털구름이 높이 높이 떠다녔다. 아득하게 펼쳐진 황무지조차 연푸른 빛을 띠어 우울한 검은 자줏빛이나 숨막히게 삭막한 잿빛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마사가 명랑하게 웃으며 말했다. 암요, 폭풍이 잠깐 물러갔네요.
해마다 이맘때면 이래요. 하룻밤새에 싹 물러가 버린다니까요. 온 적도 없고 다신 올 일도 없을 것 마냥 말이에요. 그게 다 봄철이 다가와서 그래요. 아직 멀긴 했지만 지금 오고 있으니까요. 난 영국에는 늘 비가 오거나 어두운가 보다 생각했어. 메리가 말했다. 뭐라고요? 아니에요. 당찬해요. 마사가 벽난로 청소용 흑연솔들을 늘어놓은 바닥에서 허리를 일으켜 세워 앉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메리가 진지하게 물었다. 인도에서도 원주민들이 서로 다른 사투리를 쓰면 몇몇 사람들밖에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메리는 마사가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해도 놀라지 않았다. 마사는 메리를 만난 첫날 아침처럼 웃더니 천천히 정성껏 설명했다. 또 그렸네. 메들록 부인이 그러지 말라고 하셨는데 또 요쿠셔 사투리가 세게 튀어나왔어요. 당찬다는 건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뜻인데 다 말하려면 너무 길잖아요. 요쿠셔는 해만 뜨면 세상에서 제일로 쨍한 동네지요. 아가씨도 좀만 지나면 황무지를 좋아하게 될 거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좀만 기다려봐요. 가시 금자카꽃이 금빛으로 피고 금자카꽃이 피는 것도 보세요. 히스꽃이며 온갖 자줏빛 방울꽃까지 다 피면 나비 수백 마리가 팔랑팔랑 날아다니고 벌들이 윙윙 춤을 추고 종다리들이 날아오르면서 노래하지요. 아가씨도 해뜰녘에 나가면 디콘 마냥 커서 진종을 살려고 할 거예요. 내가 거기 갈 수 있을까? 메리가 몹시 가보고 싶어하는 얼굴로 창밖 아득히 높은 파란 하늘을 쳐다보았다. 너무나 새롭고 드넓고 경이로우며 말 그대로 천국 같은 색깔이었다. 모르겠네요. 아가씨는 살면서 한 번도 자기 다리를 써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아요. 8km를 걷긴 힘들 거예요. 울 오두막까지 8km쯤 되거든요. 너희 오두막을 꼭 보고 싶어. 마사가 잠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메리를 바라보다가 강내는 소를 집어들고 다시 장작 받침을 문질러 닫기 시작했다. 작고 못생긴 메리의 얼굴이 처음 만난 날 아침에 보았을 때처럼 심술궂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생인 수전 앤이 뭔가를 간절히 원할 때처럼 그저 만만해 보였다. 엄니한테 물어볼게요. 엄니는 어지간한 일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아는 그런 분이세요. 마침 오늘 제가 쉬는 날이라 집에 가거든요. 아우 정말 좋아요. 메들록 부인도 엄니를 무척 좋아하세요. 어쩌면 엄니가 메들록 부인한테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겠네요. 난 너희 엄마가 좋아. 나도 그럴 줄 알았어요. 마사가 솔질을 계속하며 맞장구를 쳤다. 난 너희 엄마를 본 적도 없어. 그렇지요. 보진 못했지요. 마사는 다시 허리를 세우고 발 뒤꿈치를 깔고 앉아서는 손등으로 코끝을 문지르며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법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지었다. 그러게 엄니는 그만치 현명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심성도 착하고 깔끔하신 분이라 엄니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다 좋아할 수밖에 없을걸요. 나도 쉬는 날에 집에 갈 때면 황무지를 지나면서 너무 좋아서 껑충껑충 뛴다니까요. 난 디콘도 좋아. 그런데 디콘도 본 적 없어. 마사가 용감하게 말했다. 그야 새들도 디콘을 좋아하고 토끼들하고 산냥하고 조랑말이랑 여우들도 그 애를 좋아한다고 내가 말했잖아요. 그런데 마사가 곰곰이 생각하는 얼굴로 메리를 가만히 바라보다 말했다. 디콘은 아가씨를 어찌 생각할까요? 디콘은 날 싫어할 거야.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메리가 특유의 뻣뻣하고 냉담한 태도로 대답하자 마사가 다시 뭔가를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아가씨는 자신을 좋아해요? 마사가 정말로 알고 싶은 사람처럼 물었다. 메리는 잠시 머뭇거리며 곰곰이 생각했다. 전혀, 정말로. 하지만 그런 생각 해본 적은 없어. 마사가 따뜻한 기억이라도 떠오른 듯 살며시 웃었다. 언젠가 엄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니가 빨래통 앞에 있는데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사람들을 욕하고 있으니까 나를 돌아보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불려우 같은 이라고 거기 가만 서서 이 사람도 싫다 저 사람도 싫다. 그럼 네 자신은 좋으냐? 그 말을 들으니 웃음이 나오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마사는 메리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자마자 한껏 들떠서 방을 나갔다. 마사는 황무지를 건너 8km나 되는 거리를 걸어 오두막으로 갈 계획이었고 가서 어머니를 도와 빨래를 하고 일주일 동안 먹을 빵도 구우면서 원 없이 즐길 터였다.
마사가 집에 없다는 생각을 하자 메리는 평소보다 더 외로웠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정원으로 나갔고 처음 든 생각은 뛰어서 분수 화원을 10바퀴 돌자는 것이었다. 꼼꼼히 횟수를 세며 다 돌고 나자 기분이 좋아졌다. 햇살이 비치자 이곳 전체가 달라 보였고 높고 깊고 푸른 하늘이 황무지 위로 펼쳐졌듯 미셀스웨이트 위로도 둥글게 드리웠다. 메리는 계속 고개를 들고 하늘을 들여다보면서 눈처럼 하얗고 작은 구름 위에 누워 떠다니면 어떤 기분일까 상상해 보았다. 그리고 첫 번째 주방 텃밭으로 갔다가 벤 웨더스태프를 발견했다. 벤 노인은 다른 정원직이 2사람과 같이 일하고 있었다. 날씨 덕에 벤 노인도 심경에 변화가 생겼는지 메리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봄이 오는구만요. 냄새가 나남요. 코를 킁킁대자 메리도 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뭔가 기분 좋고 상쾌하고 축축한 냄새가 나요. 벤 웨더스태프가 땅을 파면서 말했다. 그게 기름진 흙냄새요. 땅도 뭘 기를 준비를 하니 기분이 좋은 거지. 심는 철이 오면 땅도 기뻐하거든. 아무 할 일도 없는 겨울은 따분한 거라. 저 밖에 있는 화원들 검은 흙 밑에도 작은 것들이 자라느라 꿈틀꿈틀하겠죠. 햇빛이 따뜻하게 데펴주니까요. 좀만 기다리면 초록 싹들이 검은 흙 위로 빠져나오는 걸 보겠구만요. 그 싹들이 크면 뭐가 되는데요? 메리가 물었다. 크로커스도 되고 갈란투스도 되고 수선화도 되고 한 번도 못 봤남요. 네, 인도는 매일같이 너무 덥고 축축한 데다 비가 오고 나면 온통 초록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다 자라는 줄 알았어요. 하룻밤 사이에 자라는 게 아니요. 기다려줘야지. 이쪽서 더 크게 삐져나오는가 하면 저쪽서 더 많이 나오고 오늘 이파리가 하나 피면 또 딴 날 하나 피고 그런다니까. 한번 보시오. 그럴게요. 메리가 대답했다. 이내 부드럽게 바스락거리는 날갯짓 소리가 또 들렸다. 메리는 듣자마자 울새가 다시 왔다는 걸 알았다. 녀석은 무척 당돌하고 활발했다. 메리의 발 바로 옆에서 총총 뛰어다니다가 고개를 갸웃하며 장난스럽게 메리를 쳐다보는 모습을 보고 메리는 벤 노인에게 물었다. 이 새가 날 기억할까요? 그러자 벤 노인이 벌컥 역정을 내듯이 대답했다. 기억하냐니 녀석은 텃밭에 잘린 양배추 밑동가리가 몇 갠지도 다 알아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 녀석이 여서 이렇게나 어린 처자를 보는 게 처음이라 아가씨를 깡그리 파헤치려고 작정을 했구만요. 녀석한테 뭘 숨기려고 해봐야 헛수고요. 울새가 사는 화원의 검은 흙 밑에서도 새로운 것들이 꿈틀꿈틀하고 있을까요? 메리가 묻자 벤 노인이 앓는 소리를 내며 다시 퉁명스레 대꾸했다. 무슨 화원요? 오래된 장미나무들이 있는 화원이요. 꽃들이 다 죽었나요? 아님 여름에 다시 피는 꽃들도 있을까요? 거기 장미가 있긴 있어요? 메리는 너무나 알고 싶었기 때문에 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 벤 웨더스태프가 울새를 가리키듯 어깨짓을 하며 말했다. 녀석한테 물어보소. 녀석 말고는 아는 사람도 없을 거고 거긴 아무도 못 들어간 지가 10년이 됐으니까. 10년이면 긴 시간이라고 메리는 생각했다. 메리가 태어난 게 10년 전 일이었다. 메리는 걸음을 옮기며 천천히 생각했다. 울새와 디콘과 마사의 어머니가 좋아졌던 것처럼 정원도 이미 좋았다. 마사도 좋아지기 시작했다. 메리는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처럼 느껴졌다. 워낙 누구를 좋아하는 데 익숙지 않던 아이다 보니 더욱 그랬다. 메리는 붉은 가슴 울새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메리는 담쟁이 덩굴로 덮인 기다란 담 바깥쪽 산책로로 나갔다. 그 너머로 나무 꼭대기가 보이는 바로 그 담이었다. 그렇게 두 번째로 산책로를 오르내릴 때 메리에게 더없이 신기하고 신나는 일이 일어났다. 그 모든 게 벤 웨더스태프의 울새 덕분이었다. 찍찍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서 메리가 휑한 왼쪽 화단을 내려다보니 울새가 깡충거리며 흙에서 뭔가를 쪼아대는 신용을 했다. 메리를 따라온 게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울새가 자신을 따라왔다는 느낌에 메리는 놀라서 몸이 떨릴 지경이었다. 메리가 소리쳤다. 정말로 날 기억하는구나? 나를 알아. 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예쁜 새야. 메리가 제잘제잘 다정하게 말을 걸자 울새가 총총 뛰면서 꽁지를 흔들고 짹짹 울어댔다. 꼭 말을 하는 것 같았다.
붉은 가슴털은 공단으로 만든 조끼 같았다. 작은 가슴을 부풀리자 새틴 조끼 같은 붉은 가슴이 어찌나 곱고 화려하고 예쁘던지 마치 울새 한 마리가 한 사람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걸 과시하는 것 같았다. 메리 아가씨가 지금까지 심술쟁이로 살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을 만큼 울새는 메리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서도록 내버려 두었다. 메리가 몸을 숙여 말을 걸고 울새 울음 비슷한 소리를 내보아도 도망가지 않았다. 아, 정말로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도록 울새가 허락을 해주다니. 울새는 메리가 자기 쪽으로 손을 뻗거나 만에 하나라도 자기를 놀라게 할 염려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울새가 그것을 아는 이유는 진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울새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멋질 뿐 진짜 사람이었던 것이다. 메리는 너무나 행복해서 거의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화단이 완전히 텅 빈 건 아니었다. 휑해 보이는 건 겨울나기를 하느라 다년생 식물들을 베어내서 꽃이 없는 탓이었지. 크고 작은 관목들은 화단 뒤쪽에서 같이 자라났다. 울새가 그 아랫쯤에서 총총거리며 뛰어다니다가 갓 파헤쳐진 조그만 흙더미 위로 뛰어 올라가는 모습이 메리 눈에 들어왔다. 울새는 흙더미 위에서 벌레를 찾고 있었다. 흙이 파헤쳐진 이유는 개 한 마리가 두더지를 잡으려고 구멍을 꽤 깊이까지 긁어냈기 때문이다. 메리는 그곳에 왜 그런 구멍이 있는지 모른 채 들여다보다가 갓 파헤쳐진 흙더미 속에 무언가가 파묻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녹슨 쇠고리나 놀새 고리 같은 모양이었다. 울새가 가까운 나무로 날아 올라간 뒤 메리는 손을 뻗어 고리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단순히 고리가 아니었다. 오래전에 묻힌 것으로 보이는 낡은 열쇠였다. 메리는 일어나서 겁에 질린 얼굴로 손가락에 걸린 열쇠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다. 10년 동안 땅에 묻혀 있었던 것 같아. 어쩌면 화원 열쇠인지도 몰라. 8. 울새가 알려준 길. 메리는 꽤 한참 동안 열쇠를 바라보았다. 뒤집고 또 뒤집어보며 생각했다. 앞서 말했듯이 메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허락을 받거나 어른들에게 조언을 구하게끔 배운 아이가 아니었다. 메리가 열쇠를 보면서 한 생각은 만약 이게 문이 잠긴 화원의 열쇠라면, 그리고 문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만 있다면 어쩌면 화원 문을 열고 그 담장 안쪽이 어떤 모습인지, 오래된 장미나무가 어떻게 되었는지 볼 수 있겠다는 것뿐이었다. 화원이 보고 싶은 이유는 그 화원이 너무 오래 굳게 닫혀 있었던 탓이었다. 틀림없이 다른 정원들과는 다른 모습이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뭔가 신기한 일이 일어났을 것만 같았다. 게다가 화원이 마음에 들면 매일매일 그곳에 가서 문을 잠근 채 하고 싶은 놀이를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아무도 메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테고 화원은 계속 잠겨 있고 열쇠는 여전히 땅속에 묻혀 있는 줄로만 알 터였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하니 무척 즐거웠다. 수수께끼처럼 자물쇠가 채워진 100개의 방이 있는 집에서 아무런 놀거리도 없이 오롯이 혼자서 지내다 보니 멈춰있던 뇌가 열심히 일을 하고 실제로 상상력도 깨어나기 시작했다. 황무지에서 불어오는 신선하고 세차고 깨끗한 바람이 이런 변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건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바람을 맞으며 식욕이 살아나고 피가 용솟음 쳤던 것처럼 마음속에서도 똑같은 기운이 솟구쳤다. 인도에서는 늘 너무 덥고 느른한 데다 몸도 약해서 어떤 일에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이 저택에서는 새로운 것들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새로운 일들을 벌이고 싶어졌다. 이미 예전만큼 삐딱한 기분도 별로 들지 않았는데 메리도 왜 그런지는 알지 못했다. 메리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산책로를 오르락 내리락 걸었다. 메리 말고는 사람이 아무도 오지 않는 것 같아 천천히 걸으면서 담을 살펴볼 수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담을 뒤덮고 자라는 담쟁이 덩굴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담쟁이 덩굴이 마치 방해꾼 같았다.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보아도 보이는 거라고는 무성하게 자라난 짙푸른 색이 반질반질한 잎사귀들 뿐이었다. 메리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산책로를 서성거리며 담 너머 나무 꼭대기를 올려다보았을 때는 삐뚤어진 기분 같은 것이 되살아났다.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고 메리는 혼자 중얼거렸다. 바로 옆에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니.
메리는 열쇠를 가지고 저택에 돌아왔다. 그리고 앞으로는 나갈 때마다 항상 열쇠를 가지고 다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혹시라도 숨겨진 문을 찾으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야 하니까. 메둘룩 부인은 마사에게 오두막에서 하룻밤 자고 와도 된다고 허락했지만 마사는 이른 아침부터 일터로 돌아왔다. 어느 때보다 볼이 발그스름하고 활력이 넘쳐 보였다. 새벽 4시에 일어났다니까요. 황무지가 정말 예뻤어요. 새들이 깨어나고 토끼들이 깡충깡충 뛰댕기고 해가 떠오르고 오는 내 걷진 않았어요. 누가 마차를 태워줘서 즐겁게 왔지요. 집에서 하루 휴가를 보내고 온 마사는 즐거운 이야깃거리가 한보따리였다. 어머니는 마사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두 사람은 빵을 굽고 빨래도 모두 해치웠다. 마사는 동생들 모두에게 흑설탕을 조금 넣은 밀빵도 만들어주었다. 빵을 뜨끈뜨끈하게 구워놨는데 동생들이 황무지에서 놀다 들어오대요. 오두막에 갓 구워 따끈하고 구수한 빵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동생들이 좋아서 소리를 지르죠. 디코는 우리 오두막이 너무 좋아서 왕이 와서 살아도 되겠다고 하고요. 저녁에는 가족 모두 벽난로 앞에 모여 앉았다. 마사는 어머니와 함께 찢어진 옷을 깁고 양말을 꿰매며 식구들에게 평생 흑인들의 시중을 받아 혼자 양말 신는 법도 모르는 인도에서 온 어린 여자아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 식구들이 아가씨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던데요. 아가씨가 타고 온 배랑 흑인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해줄 이야기가 많이 없더라고요. 메리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말했다. 다음번 쉬는 날 전까지 많이 이야기해 줄게. 그럼 할 이야기가 많아질 거야. 코끼리하고 낙타를 타는 이야기랑 장교들이 호랑이 사냥을 나가는 이야기도 아마 너희 가족이 좋아할 거야. 마사가 기뻐하며 소리쳤다. 세상에, 그럼 우리 식구들이 정신 못 차리고 좋아하겠네요.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아가씨. 요크에서 야생동물 공연을 한번 했었다고 말로만 들었는데 그거랑 비슷할 것 같네요. 메리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곱씹듯 천천히 말했다. 인도는 요크셔랑 정말 달라.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 디콘이랑 너희 엄마도 내 이야기 좋아했어? 그럼요. 우리 디콘은 눈이 튀어나올 뻔했다고요. 그만큼 동그랗게 뜨고 들었다니까요. 근데 엄니는 아가씨가 항시 혼자 지내는 것 같다면서 속상해하셨어요. 엄니가 진어른이 아가씨한테 가정교사나 보모도 안 붙여줬나 이렇게 말씀하시구만요. 그래서 나도 메둘룩 부인한테 들은 대로 대답했죠. 아직은 없는데 쥐님이 생각나면 붙여주실 거라고요. 하지만 언니는 쥐님이 앞으로 2, 3년 동안은 그런 생각을 못 하실 거라고 하던데. 난 가정교사 필요 없어. 메리가 날카롭게 말했다. 하지만 언니는 아가씨도 이제 책 읽고 공부해야 하고 아가씨를 보살펴줄 여자가 있어야 한다 하면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마사야, 너라면 어떨지 생각해봐라. 그렇게 그따만 집에서 엄마도 없이 종일 혼자 돌아다니는 기분이 어떻겠노? 아가씨가 힘내게 네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저도 알겠다고 했고요. 메리는 한참 동안 가만히 마사를 바라보았다. 넌 지금도 날 힘나게 하고 있어. 난 네 이야기를 듣는 게 좋거든. 이내 마사가 방을 나갔다가 두 손에 무언가를 들고 앞치마 밑에 감춘 채 돌아왔다. 마사가 쾌활하게 활짝 웃으며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가씨들이 선물을 하나 갖고 왔어요. 선물이라고? 메리가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늘 배고픈 14식구가 사는 오두막집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다니. 어떤 남자가 마차를 끌고 황무지를 돌아다니면서 도부 장사를 하더라고요. 그 남자가 우리 집 앞에 수레를 세우는 거예요. 소티며 냄비며 잡동사니들을 보여주는데 엄니는 뭘 살래도 돈이 없잖아요. 그래, 도부장소가 막 가려고 하는데 우리 엘리자베스 웰렌이 그러는 거예요. 엄니, 여기 손잡이가 빨간색, 파란색으로 된 줄넘기도 있어요. 그 말에 엄니가 그 자리에서 도부장수를 불러 세웠죠. 아저씨 잠깐만요 하고요. 줄넘기가 얼마냐고 물으니까 도부장수가 2펜스라는 거예요. 엄니는 주머니를 뒤적뒤적 하시다가 나한테 그러셨어요. 마사, 우리 착한 딸이 번 돈을 나한테 갖다 줘서 내가 4군데다 갈라서 그 돈을 고스란히 모아놨는데 거기서 2펜스만 꺼내서 그 아가한테 줄넘기를 사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엄니가 이걸 사서 주셨어요. 자요. 마사는 앞치마 밑에서 줄넘기를 꺼내 아주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마사가 보여준 건 튼튼하고 가느다란 밧줄이었는데 양쪽 끝에 빨간색과 파란색 줄무늬가 그려진 손잡이가 달려 있었다. 하지만 메리 레녹스는 줄넘기라는 걸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메리가 얼떨떨한 얼굴로 줄넘기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건 뭐 하는 건데? 메리가 신기해하며 묻자 마사가 크게 소리쳤다. 뭐 하는 거냐고요? 그 말은 인도엔 줄넘기가 없었단 뜻이에요. 코끼리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낙타도 있으면서 하긴 거긴 대부분 흑인이니까 그럴만도 하네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마사는 그렇게 말하더니 방 한가운데로 뛰어가 양손에 줄넘기 손잡이를 하나씩 잡고 깡충깡충 줄을 넘으며 뛰기 시작했다. 메리는 의자를 돌려놓고 마사를 빤히 쳐다보았다. 오래된 초상화들 속의 이상한 얼굴들도 메리를 쳐다보며 도대체 저 미천한 오두막집 아이가 자기들 코앞에서 이 무슨 낯짝 두꺼운 짓인지 의아해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마사는 그 얼굴들 쪽으로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메리 아가씨가 관심을 갖고 흥미로워하는 얼굴로 쳐다보자 신이 나서 계속 줄을 넘으며 숫자를 세더니 100번을 뛰고는 멈추었다. 줄넘기를 멈춘 마사가 말했다. 예전엔 더 많이 할 수 있었는데 12살 땐 500번이나 넘었거든요. 하지만 그땐 지금처럼 살도 안 쪘었고 연습도 많이 했었지요. 메리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의자에서 일어섰다. 재밌어 보여. 너희 엄만 친절한 분이야. 나도 너처럼 줄넘기를 할 수 있을까? 마사가 줄넘기를 건네주며 응원했다. 일단 한번 해보세요. 처음부터 100개씩 하긴 힘들어요.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점점 늘 거예요. 엄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엄니 말씀이 아가씨한테는 줄넘기만큼 좋은 게 없을 거래요. 애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들 중에 제일로 쓸데있다고요. 공기가 상쾌한 곳에 나가서 줄넘기를 하게 하면 아가씨 팔다리가 쭉쭉 늘어나고 힘도 붙을 거라고 말이에요. 메리 아가씨의 팔과 다리에 힘이 별로 없다는 사실은 줄넘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바로 분명해졌다. 실력은 별로였지만 메리는 줄넘기가 너무 좋아서 그만두고 싶지 않았다. 마사가 말했다. 뭐 좀 걸치고 밖에 나가서 뛰고 줄넘기도 하고 하세요. 엄니가 아가씨를 시간 날 때마다 밖으로 내보내라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비가 조금 와도 옷을 따뜻하게 챙겨 입고 나가게 하라고요. 메리는 외투를 입고 모자를 쓴 다음 한 팔에 줄넘기를 걸쳤다. 그리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다가 문득 무언가를 떠올리고 쭈뼛쭈뼛 되돌아왔다. 마사, 그건 네 월급이잖아. 이 펜스는 사실 네 돈이잖아. 고마워. 메리는 뻣뻣하게 말했다. 다른 사람한테 고마워하거나 누가 자신을 위해 이러저러한 일들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데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마워. 메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달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손을 내밀었다. 마사도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은 듯 손을 내밀어 어색하게 악수를 했다. 그러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 아가씨는 이상한 할머니 같은 데가 있다니까요. 우리 엘리자베스 엘렌이었다면 나한테 뽀뽀를 했을 거예요. 내가 너한테 뽀뽀를 했으면 좋겠어? 메리가 한층 더 경직된 얼굴로 묻자 마사가 다시 웃었다.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아가씨는 아가씨죠. 얼른 밖으로 나가서 줄넘기하고 노셔요. 메리 아가씨는 약간 어색한 기분으로 방을 나섰다. 요크셔 사람들은 다 이상해 보였지만 그 중에서도 마사는 늘 메리에게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다. 처음엔 마사가 아주 싫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았다. 줄넘기는 정말 신나는 장난감이었다. 숫자를 세면서 줄을 넘고 줄을 넘으면서 숫자를 세다 보니 어느새 두 볼은 발그스름하게 달아올랐다. 태어나서 이렇게 재밌는 놀이는 처음이었다. 햇살이 반짝이고 바람이 가볍게 불었다. 거친 바람이 아니라 기분 좋게 회오리치며 새로 일군 땅의 신선한 흙냄새를 실어다주는 바람이었다. 메리는 줄넘기를 하면서 분수 화원을 빙 돌고 산책로를 이쪽 저쪽으로 오르내렸다. 그러다가 마침내 줄넘기를 하면서 주방 텃밭에 들어섰고 그곳에서 땅을 엎으며 울새와 이야기하는 벤 웨더스테프 노인을 보았다. 울새는 노인 주변을 총총 뛰어다녔다. 메리가 줄넘기를 하며 벤 노인에게 다가갔고 노인은 고개를 들어 호기심 어린 얼굴로 메리를 쳐다봤다. 메리도 노인이 자기를 쳐다볼지 궁금하던 참이었다. 노인이 줄넘기하는 자기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